저는 박선영. 올해 68입니다. 사람들은 제 나이를 들으면 놀라곤 해요. 혼자 사는데 불편하지 않냐고, 외롭지 않냐고 물어보죠. 괜찮다고 답해요. 정말 괜찮거든요. 40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작은 손을 잡고 운동장을 걷던 아이들이 어느새 어른이 되어 찾아오곤 하죠. 선생님 덕분에 교사가 됐다고, 선생님처럼 살고 싶다고 말할 때면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5년 전 정년 퇴임했어요. 마지막 날 아이들이 쓴 편지를 받았죠. 집에 돌아와 하나씩 읽으며 울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남편과는 15년 전에 헤어졌어요. 이혼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처음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니 담담해지더군요. 서로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었던 거죠. 자식은 없어요. 처음엔 서러웠죠. 하지만 학교에서 만난 수백 명의 아이들이 제 아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가족이라곤 35년 동안 연락이 끊긴 언니 하나뿐이었습니다. 박선희. 저보다 7살 많은 언니는 간호사였어요. 똑똑했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언니는 고등학생이었던 저를 대학까지 보내줬어요. 밤낮으로 일해서 번 돈으로요. 저는 언니에게 빚진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이었죠. 그런데 1990년 5월 언니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전화 한 통 남기지 않고요. 나중에 들은 소문은 이랬어요. 언니가 근무하던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터졌고 환자가 사망했으며 언니가 그 책임을 지고 해외로 도주했다는 것.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언니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년은 기다렸어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언니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35년이 지났을 때쯤엔 체념했습니다. 언니는 이 세상 어딘가에서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사실은 제가 모르는 것뿐이었습니다. 2025년 7월 15일 월요일, 평범한 여름날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더니 매미 소리가 요란했죠.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고 오후엔 도서관에 갈 계획이었어요. 오전 10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인 줄 알았죠. 하지만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어요. 40대 중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검은색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었죠. 그는 자신을 강민재 변호사라고 소개했어요. 그리고 제 이름을 확인하더니 언니 박선희의 유언 집행을 맡았다고 했습니다. 유언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유언. 그건 죽은 사람이 남기는 거잖아요. 목소리가 떨렸죠. 언제 돌아가셨냐고 물었어요.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3년 전 2022년 8월 12일 캐나다 밴쿠버에서라고요. 3년 전 언니는 이미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던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죠. 변호사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소파에 앉혀놓고 물을 따라줬어요. 하지만 제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죠.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크림색 봉투를 꺼냈어요.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언니가 직접 봉인했으며 저에게만 전하라고 했다더군요.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무거웠습니다. 물리적인 무게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무언가의 무게였죠. 봉투 겉면에는 언니의 필체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선영에게라고. 35년 만에 보는 언니의 글씨였습니다. 변호사는 천천히 읽으라고 했어요. 다 읽은 후에 연락 달라고 했죠. 그때 나머지를 말씀드리겠다고요. 나머지? 이게 전부가 아니란 말인가요? 하지만 저는 묻지 않았어요. 고개만 끄덕였죠. 변호사가 떠난 후 저는 한참 동안 소파에 앉아 봉투를 바라봤어요. 열어야 할까요? 열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 봉투를 여는 순간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았거든요. 해가 질 때까지 봉투를 쥔 채 앉아 있었어요. 저녁도 먹지 않았죠. 그냥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35년. 언니를 원망하기도 했고, 그리워하기도 했고, 잊으려 애쓰기도 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순 없었죠. 언니는 제 유일한 가족이었으니까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번호가 매겨진 편지 봉투들과 USB, 그리고 작은 열쇠가 들어 있었어요. 1번부터 10번까지. 첫 번째 봉투 위에는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선영아, 순서대로 읽어줘. 그리고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선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뭐가 미안하고 뭐가 고맙다는 걸까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어요. 언니의 또박또박한 필체가 보였죠. 선영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야. 첫 문장부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언니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부터 얘기하겠다고 했죠. 1990년 5월 23일 밤. 언니는 서울중앙병원 중환자실 당직 간호사였어요. 당시 30살 간호사 경력 8년 차였죠. 그날 밤은 유난히 바빴다고 했어요. 중환자실에 응급 환자가 3명이나 들어왔거든요. 그중 한 분이 한소영 씨였다고 합니다. 53세 여성, 급성 심근경색 환자였죠. 한소영.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한소영 씨는 상태가 위중했대요. 심정지가 2번이나 왔었고 필사적으로 응급처치를 했다고 했어요. 다행히 안정됐고 중환자실에서 집중관리를 받게 됐다고요. 그런데 밤 11시쯤 함께 당직이었던 최은미 선배 간호사가 약물 투여를 하러 갔다고 했어요. 최은미 선배는 언니보다 5년 선배였대요. 두 아이의 엄마였고 남편은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선배는 가족을 위해 야간 당직을 자주 섰다고 했어요.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날 밤 선배는 피곤해 보였다고 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고 손도 떨렸다고요. 언니가 괜찮냐고 물었지만 괜찮다고 대답했대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읽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안 좋은 예감이 들었죠. 선배가 한소영 씨에게 심장 관련 약물을 투여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선배가 실수를 했다고요. 용량을 잘못 읽은 거예요. 0.5mg을 투여해야 하는데 5mg을 투여했다고 합니다. 10배의 용량이었죠. 30분 후 한소영 씨에게 이상 증세가 나타났대요.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혈압이 불안정해졌다고요.
응급처치를 했지만 소용없었다고 했어요. 새벽 1시 32분 한소영 씨는 사망했습니다. 의사가 사인을 조사했고 곧 약물 과다 투여가 발견됐대요. 누가 투여했냐는 질문에 모두의 시선이 최은미 선배에게로 향했다고 했어요. 선배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고 합니다. 울면서 자기가 잘못 봤다고, 실수했다고, 죄송하다고 말했대요. 언니의 글씨가 여기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쓴 것 같았죠. 언니는 그 순간 선배의 얼굴을 봤다고 했어요. 공포에 질린 얼굴이었대요. 선배는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 자기 인생이 끝난다는 걸. 다음 날 병원은 발칵 뒤집혔대요. 유족들이 찾아왔고 경찰이 조사를 시작했다고요. 선배는 조사를 받으러 갔고 언니는 병동에 남아 있었다고 했어요. 그날 오후 선배가 언니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텅 빈 탈의실에서였대요. 선배는 울고 있었다고 했어요. 어떡하냐고, 이러다 감옥 가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더군요. 아이들 얘기를 했대요. 큰애가 이제 중학생인데 작은애는 초등학생인데 자기가 감옥 가면 애들은 어떡하냐고요. 남편은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는데 말이에요. 선배는 언니의 손을 잡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부탁했대요. 대신 죄를 뒤집어 써 달라고요. 편지를 읽던 제 손이 멈췄어요. 뭐라고요? 대신 죄를 뒤집어 쓰라고요? 언니는 그 순간 거절했어야 했다고 했어요. 당연히 거절했어야 했다고요. 하지만 언니는 선배의 눈을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배 지갑에서 흘러나온 아이들 사진을 봤대요. 중학생 딸아이는 교복을 입고 밝게 웃고 있었고 초등학생 아들은 축구공을 안고 있었다고 해요. 평범한 아이들이었대요. 그저 엄마가 필요한 아이들이었다고요. 언니는 며칠 밤을 잠도 못 자고 고민했다고 했어요. 하루, 이틀, 사흘. 그리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선배 대신 책임을 지기로요. 편지를 읽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언니, 왜 그랬어요? 왜 그런 선택을 했어요? 이유는 간단했대요. 언니는 미혼이었고 도망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선배는 가족이 있었고 묶여 있었다고요. 그래서 언니는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약물 투여를 자기가 했다고, 자기가 실수했다고요. 병원은 언니를 해고했고 유족들은 고소했대요. 언니는 도망쳤다고 했어요. 5월 30일 밤 언니는 중국행 배를 탔다고 합니다. 그게 마지막이었대요. 편지는 거기서 끝났어요. 저는 편지를 내려놓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언니는 죄가 없었어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도망쳐야 했죠? 왜 35년 동안 숨어 살아야 했나요? 화가 났어요. 언니에게, 그 최은미라는 사람에게, 그리고 아무것도 몰랐던 제 자신에게. 만약 제가 알았다면 언니를 말렸을 거예요. 하지만 언니는 저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언니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말릴 거라는 걸. 그날 밤 저는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두 번째 편지를 펼쳤어요. 언니는 어제 첫 편지를 읽고 많이 놀랐을 거라고 했어요. 미안하다고 했죠. 오늘은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자랑스럽지 않은 이야기지만 제가 알아야 할 것 같다고요. 1990년 6월 언니는 중국 칭다오에 도착했대요.
한국교포가 운영하는 작은 여관에 묵으며 일자리를 찾았다고 했어요. 불법 체류자였으니까 제대로 된 일을 구할 수 없었다고요. 식당 설거지, 청소, 심지어 공사장 막노동도 했다고 합니다. 돈을 모아야 했으니까요. 계속 도망쳐야 했으니까요. 6개월 후 중국 공안이 불법 체류자 단속을 시작했대요. 언니는 또 도망쳤다고 합니다. 이번엔 태국으로요. 태국 방콕에서는 한국 식당 주방 보조로 일했대요.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월급은 하나로 50만 원 정도였다고요. 그곳에서 1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났대요. 여기서 언니의 글씨체가 조금 바뀌었어요. 부드러워졌달까요? 이름은 김태준. 언니보다 3살 아래였대요. 그 사람도 한국에서 도망쳐온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쓴 케이스였다고요. 서로를 위로했대요. 둘 다 도망자였으니까요. 이방인이었으니까요. 1992년 두 사람은 함께 캐나다로 떠났다고 합니다. 태준이라는 사람이 아는 이의 도움으로 관광비자를 받았대요. 물론 불법 체류할 생각이었다고요. 캐나다 밴쿠버. 그곳이 언니의 마지막 정착지가 됐습니다. 처음엔 힘들었대요. 영어도 서툴렀고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웠다고요. 하지만 한인타운에서 조금씩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태준이는 건축 현장에서 일했고 언니는 한인 가정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대요. 불법 체류자라 신분증도 없고 은행 계좌도 만들 수 없었지만 그래도 살았다고 했어요. 1995년 언니는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 편지를 읽던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임신이라고요? 언니에게 딸이 있다고 했어요. 이름은 윤지우. 1995년 11월 3일생이라고요. 조카가 있다는 거잖아요? 저에게 조카가 있어요? 지우를 낳을 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했어요. 병원에 갈 수 없었대요. 신분 확인이 되면 추방당하니까요. 그래서 한인 산파의 도움을 받아 집에서 낳았다고 합니다. 출생신고도 할 수 없었대요. 그래서 지우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가 됐다고 해요. 태어났지만 태어나지 않은 아이. 가슴이 미어졌어요. 언니와 조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하지만 지우는 정말 예쁜 아이였다고 했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울지도 않고 조용히 언니를 바라보던 아이였대요. 마치 엄마가 힘들다는 걸 아는 것처럼요. 태준이와 언니는 지우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지우만은 제대로 된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대요. 2000년 기회가 왔다고 했어요. 캐나다 정부에서 불법 체류자들에게 특별 사면을 해준 거예요. 조건을 충족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다고요. 모든 서류를 준비했대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의 범죄 기록이 조회되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대요. 언니는 고민했다고 해요. 신청할까 말까? 하지만 태준이가 설득했다고 합니다. 한번 해보자고 지우를 위해서라도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대요. 영주권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 경찰 기록이 캐나다까지 넘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2001년 언니는 합법적인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우도 뒤늦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다고요. 그때부터 평범한 삶을 살았대요. 태준이는 건축회사를 차렸고 언니는 한인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다고 합니다.
간호사 자격증은 없었지만 경력이 인정돼서 일할 수 있었대요. 지우는 착하게 자랐다고 했어요. 공부도 잘했고 친구들도 많았대요. 대학도 장학금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간호학과였대요. 엄마를 닮았나 봐요. 편지를 읽으며 저는 울었어요. 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하지만 언니는 평생 악몽에 시달렸다고 했어요. 한소영 씨, 언니가 책임지기로 한 그분이 꿈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매일 밤이었대요. 꿈속에서 그분은 언니를 원망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저 슬픈 눈으로 바라봤다고요. 그게 더 괴로웠다고 합니다. 언니는 알고 있었대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도망친 게 잘못이었다는 걸. 하지만 되돌릴 수 없었다고요. 2010년 태준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대요. 지우는 그때 15살이었다고요. 남편을 잃고 나니 더 외로워졌다고 했어요. 지우가 있었지만 아이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대요. 2019년 언니는 췌장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편지를 읽다가 손을 멈췄어요. 췌장암. 의사는 3기라고 했대요. 치료를 받아도 5년 생존율이 낮다고요. 언니는 담담했다고 했어요. 오히려 시원했다고요. 이제 끝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지우를 보니 미안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를 혼자 두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게요. 그래서 결정했대요. 죽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기로요. 첫 번째, 저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 두 번째, 한소영 씨 유족에게 사과하는 것. 세 번째, 지우를 저에게 부탁하는 것. 이 편지들은 그 준비의 일부라고 했습니다. 편지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언니는 3년 동안 이 준비를 했던 거예요. 세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언니는 오늘은 지우 얘기를 해주겠다고 했어요. 딸 윤지우는 1995년생으로 제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30살이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2025년이니까 30이네요. 지우는 어렸을 때부터 착한 아이였대요. 울지도 않고 투정도 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치 엄마가 힘들다는 걸 아는 것처럼요. 5살 때까지는 영어를 못했대요. 집에서 언니와 태준이가 한국말만 썼으니까요. 유치원에 보내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지우는 영어가 서툴러서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았대요. 하지만 지우는 울지 않았다고 합니다. 집에 와서도 아무 말 안 하고 혼자 영어 공부를 했대요. 6개월 후 지우는 반에서 1등을 했다고 합니다. 영어를 가장 잘하는 아이가 됐대요. 언니는 그때 알았다고 했어요. 이 아이는 강한 아이구나. 언니의 글씨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중학교 때는 학생회장을 했대요. 고등학교 때는 전교 1등을 했다고 합니다. 대학은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간호학과에 전액 장학금으로 들어갔다고요. 언니는 너무 자랑스러웠다고 했어요. 자기가 간호사가 되지 못한 삶을 지우가 대신 이루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언니는 지우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우는 엄마가 과거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몰랐대요. 언니는 그저 캐나다에 일자리를 찾아 이민 왔다고만 말했다고 해요. 지우는 의심하지 않았대요. 아니, 의심했을지도 모르지만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 묻기 싫었을 거라고요. 2022년 봄 언니의 병이 악화됐대요.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지우는 매일 병원에 와서 언니를 돌봤다고요. 어느 날 지우가 물었다고 해요. 한국에 가족이 없냐고요. 언니는 대답할 수 없었대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동생이 있다고요. 지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대요. 이모가 있다니 왜 한 번도 얘기 안 했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연락이 끊겼다고 답했대요. 오래전에요. 지우가 왜냐고 물었지만 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냥 눈물만 흘렸대요. 지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고 해요. 대신 언니의 손을 잡아줬다고 합니다. 그날 밤 언니는 결심했대요. 지우를 저에게 보내기로요. 2022년 6월 강민재 변호사를 불렀다고 합니다. 아버지 댁에서부터 알던 한인 변호사였대요. 언니는 변호사에게 모든 걸 털어놨다고 해요. 한국에서 있었던 일, 도피 생활, 그리고 부탁을요. 변호사는 놀라워했지만 들어주기로 했대요. 언니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에게 보낼 편지들을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요. 그리고 지우에게 부탁했대요. 엄마가 죽으면 한국에 가달라고요. 이모를 찾아가서 이모 곁에서 지내달라고요. 지우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생각했을 거예요. 지우는 물었대요. 이모는 엄마를 버린 거 아니냐고요. 아니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버린 거라고요. 언니는 지우에게 일부만 말해줬대요. 한국에서 힘든 일이 있었다고, 도망쳐야 했다고, 그래서 동생에게 연락하지 못했다고요. 지우는 울었대요. 그럼 이모한테 연락하라고, 지금이라도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안 된다고 답했대요. 지금은 안 된다고요. 지우가 왜냐고 물었지만 언니는 말했다고 해요. 자기가 죽고 나서 가라고요. 그리고 이모를 지켜보라고요. 이모가 어떤 사람인지, 이모가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지요. 지우는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약속했다고 합니다. 엄마의 부탁을 들어주겠다고요. 2022년 8월 12일 언니는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아니, 떠날 예정이었대요. 이 편지를 쓰는 때는 아직 7월이었으니까요. 언니는 말했어요. 자기가 죽으면 지우가 저를 찾아올 거라고요. 하지만 지우는 자기 정체를 밝히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요. 지우는 저를 시험할 거라고 했어요. 엄마의 부탁대로요. 만약 제가 진실을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때 지우는 정체를 밝힐 거라고요. 하지만 만약 제가 언니를 원망하고 미워한다면 지우는 그냥 떠날 거라고 했습니다. 언니는 미안하다고 했어요. 이렇게 저를 시험하다니요. 하지만 지우를 지켜줄 사람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저뿐이었다고요. 편지는 거기서 끝났어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조카 지우가 저를 시험한다고요? 갑자기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윤지우. 3년 전부터 제 곁에 있던 그 젊은 여성. 설마 그 아이가. 윤지우를 처음 만난 건 정확히 3년 전이었어요. 2022년 9월. 제가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한 젊은 여성과 마주쳤어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죠. 그녀는 제가 절뚝거리는 걸 보고 괜찮냐고 물었어요.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제 팔을 잡아 집까지 부축해줬죠. 자신을 윤지우라고 소개했어요. 옆동에 산다고,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죠.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이 사람이 제 조카일 거라고는요. 명함을 건넸어요. 대전시 서구복지관 자원봉사자라고 적혀 있었죠. 처음엔 그냥 친절한 이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후로 지우는 자주 찾아왔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일주일에 2번, 나중엔 거의 매일이었죠. 장을 받아주고, 청소를 도와주고, 밥도 같이 먹었어요. 저는 편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지우가 오니 집이 환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지우는 말이 많지 않았어요. 조용히 일을 하고 조용히 옆에 앉아 있었죠. 가끔 제가 옛날 이야기를 하면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선생님이셨구나. 멋있으시네요. 라고 말했죠. 뭐가 멋있냐고 했더니 지우는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어려운 거라고 답했어요. 지우의 말에는 묘한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가족에 대해 물었어요. 지우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조용히 답했죠. 엄마는 3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빠는 고등학생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요. 혼자구나 하고 말했더니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말했죠. 선생님 눈이 우리 엄마 눈이랑 똑같으시네요. 라고요. 그때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하는 말이려니 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복선이었던 거예요. 지우는 저를 관찰하고 있었던 거죠. 3년 동안이요. 매일 제 곁에 와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사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판단하려 했던 거죠. 이 사람이 엄마의 동생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이 사람에게 진실을 말해도 되는지요. 다음 날 저녁 4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언니는 물었어요. 지우를 만났냐고요. 언니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지우를 만날 거라는 걸요. 지우는 2022년 9월에 한국으로 갔다고 했어요. 언니가 죽고 한 달 후였다고요. 언니는 지우에게 제 주소를 줬대요. 그리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제 곁에 있으면서 저를 도와달라고요. 하지만 정체를 밝히지는 말라고 했대요. 시간을 두고 지켜보라고요. 지우는 착한 아이니까 부탁을 잘 지킬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지우가 아직 제 곁에 있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USB를 보라고 했어요. 거기에 마지막 말이 담겨 있다고요. 저는 편지를 내려놓고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노트북에 꽂고 파일을 열었죠. 파일명은 선영에게 최종 MP4였어요. 클릭하자 화면에 언니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35년 만에 보는 언니의 모습이었어요. 머리는 희끗희끗 새었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몸도 많이 야위었죠. 하지만 여전히 언니였습니다.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35년 만에 듣는 언니의 목소리였죠. 오랜만이라고 했어요. 이렇게라도 얼굴 보니 반갑다고요. 언니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 영상을 찍는 게 2022년 8월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죽고 나면 제가 이걸 볼 거라고요. 언니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미안하다고 했어요. 35년 동안 연락 한 번 못 했다고, 제 목소리도 한 번 못 들었다고요.
그리고 물었어요. 제가 결혼했다며, 교사도 됐다며, 자랑스럽다고요. 제가 꿈꾸던 삶을 살았다고 했죠. 언니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 소식을요. 가끔 몰래 저에 대해 알아봤다고 했어요. 한국에 있는 지인한테 부탁해서요. 제가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안심했다고 합니다. 언니는 눈물을 훔쳤어요.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고 했어요. 도망친 걸, 진실을 말하지 않은 걸요. 하지만 동시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이 없었다면 지우도 없었을 테니까요. 화면이 바뀌었어요. 어린 여자아이가 나타났죠. 5살쯤 되어 보이는 까만 머리의 아이였어요. 이게 지우라고 했어요. 5살 때 사진이라고요. 아이는 카메라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지우는 언니 삶의 유일한 빛이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없었다면 진작 무너졌을 거라고요. 화면이 다시 언니의 얼굴로 돌아왔어요. 부탁이라고 했습니다. 지우를 제가 돌봐달라고요. 그리고 진실을 알려달라고,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요. 지우는 아직 모든 걸 모른다고 했어요. 언니는 지우에게 전부 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너무 부끄러워서요. 하지만 제가 말해줄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제가 언니보다 강하니까, 제가 언니보다 정직하니까요. 언니는 카메라를 향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정말 고맙다고 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동생아 라고 했어요. 영상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35년. 그 긴 시간 동안 언니는 혼자였어요. 도망자로 살면서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면서 그래도 살았어요. 딸을 위해서요. 그리고 이제 그 딸을 제게 맡긴 거예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윤지우, 그 아이가 제 조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우의 목소리였어요. 문을 열자 지우는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서 있었죠. 오늘 장 봐드릴까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제 조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들어와, 할 이야기가 있어. 라고 말했어요. 지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혔죠. 탁자 위에 놓인 편지 뭉치를 가리켰어요. 이거 내가 찾던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며칠 전 밤에 봤다고 말했어요. 내가 제 서재에 들어가서 이 편지들을 읽는 거요. 그때 중얼거렸다고 했죠. 엄마라고요.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말했어요. 윤지우, 1995년 11월 3일생, 캐나다 밴쿠버 출신,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간호학과 졸업, 그리고 박선희의 딸이라고요. 지우는 고개를 떨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하다고 했어요. 속였다고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지우는 답했어요. 엄마가 그랬다고요. 선생님을 먼저 지켜보라고,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라고요. 3년 동안이냐고 물으니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판단은 끝났냐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냐고 물었죠. 지우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좋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엄마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직하고 따뜻하다고요.
그래서 이제 정체를 밝히려던 거냐고 물으니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는 3년 동안 혼자 버텼던 거예요. 엄마의 부탁을 지키기 위해 정체를 숨긴 채 낯선 나라에서 낯선 이모 곁에서요. 말했어요. 내 엄마, 내 언니는 말이야. 죄가 없었다고요. 지우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제가 모든 걸 말해줬어요. 1990년 5월 23일 밤에 있었던 일, 최은미 선배의 실수, 그리고 언니의 선택을요. 지우는 울면서 들었어요. 엄마는 그런 사람이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답했어요. 내 엄마는 바보 같을 정도로 착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럼 엄마는 억울하게 도망친 거냐고 물었죠.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지우는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울었어요. 저는 지우를 안아줬습니다. 35년 만에 만난 조카를, 언니가 제게 맡긴 아이를요. 이제 괜찮다고 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라고요. 지우와 함께 나머지 편지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5번째 편지에는 가장 힘든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언니는 말했어요. 이제 한소영 씨에 대해 얘기해야 할 것 같다고요. 한소영 씨는 1937년생이셨대요. 1990년 당시 53세, 가정주부셨다고 합니다. 남편과 2딸이 있었대요. 큰 딸은 대학생, 작은 딸은 고등학생이었다고요.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오셨고 최선을 다했지만 약물 과다 투여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언니는 그 후로 한소영 씨에 대해 조사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었는지 알고 싶었대요. 지인들의 말에 따르면 정말 좋은 사람이었대요. 동네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고 이웃들을 잘 챙기셨다고요. 딸들을 위해 헌신하셨고 남편을 사랑하셨고 그냥 평범하고 따뜻한 엄마였다고 합니다. 그런 분이 언니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지우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는 35년 동안 그분을 잊을 수 없었대요. 매일 밤 꿈에 나타나셨다고요. 꿈속에서 한소영 씨는 언니를 원망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저 슬픈 눈으로 바라보셨대요. 그게 더 괴로웠다고 했어요. 차라리 욕을 하시거나 때리시면 조금은 마음이 편했을 텐데요. 언니는 유족에 대해서도 알아봤다고 합니다. 남편 한영철 씨는 1938년생, 당시 52세였대요. 아내를 잃은 후 혼자서 2딸을 키웠다고 합니다. 큰딸 한미영 씨는 당시 대학생이었는데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시작했대요. 동생과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서요. 작은 딸 한지영 씨는 고등학생이었는데 엄마를 잃은 충격으로 한동안 학교도 못 갔다고 해요. 한영철 씨는 언니를 찾아 헤맸다고 합니다. 35년 동안요. 하지만 찾지 못했대요. 언니는 알고 있었다고 해요. 한영철 씨가 자기를 찾고 있다는 걸요. 그래서 더 깊이 숨었다고 합니다. 비겁했다고 했어요. 정말 비겁했다고요. 그래서 언니는 결심했대요. 죽기 전에 유족에게 사과하기로요. 직접 갈 순 없으니까 저를 통해서라도요. 언니는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35년 동안 모은 돈이 있다고요. 매달 100만 원씩 저축했대요. 처음엔 50만 원밖에 모을 수 없었지만 형편이 나아지면서 100만 원씩 모았다고 합니다. 30년 넘게요. 그 돈이 지금 3억 5천만 원이 됐다고 해요. 그 돈을 한영철 씨 가족에게 드리라고 했습니다.
용서를 사려는 게 아니라 언니가 35년 동안 갚지 못한 빚이라고요. 편지를 읽으며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지우도 함께 울었죠. 언니는 평생 그 빚을 갚으려 살았던 거예요. 다음 날 저는 강민재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모든 편지를 읽었다고 이제 나머지를 말해달라고 했어요. 변호사는 다음 날 다시 찾아왔습니다. 모든 걸 알고 계셨냐고 물으니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선희 여사님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자기를 찾아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털어놓으셨다고요. 변호사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두꺼운 서류 봉투였습니다. 이게 진짜 유산이라고 했어요. 통장이었습니다. 캐나다 은행 통장이었죠. 잔액은 3억 5천만 원이었어요. 여사님이 35년 동안 모은 돈이라고 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저축하셨다고요. 한영철 씨 가족에게 드리라고 하셨다고 했어요. 그럼 저는 뭐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답했어요. 선생님은 상속자가 아니라고요. 증인이라고요. 그리고 윤지우 씨의 보호자라고 했습니다. 여사님의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했어요. 그 진실을 유족에게 전하는 게 선생님의 역할이라고요.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영철 씨의 현재 주소였어요. 여사님이 2년 전에 사람을 고용해서 찾아냈다고 했습니다. 한영철 씨는 지금 대전에 산다고 해요. 저와 같은 도시였죠. 변호사는 말했어요. 한영철 씨는 아직도 부인의 죽음을 잊지 못하고 계신다고요. 매년 기일마다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신다고 합니다. 박선희를 찾아달라고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열쇠로 여는 상자였어요. 봉투 안에 있던 그 열쇠였죠.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1990년 병원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그 중에 언니가 있었어요. 30살의 언니, 환하게 웃고 있는 언니가요. 그리고 언니 옆에는 최은미라는 이름표를 단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언니 대신 행복하게 살아간 사람. 일주일 후, 저와 지우는 한영철 씨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래된 빌라 2층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건물이었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후에 문이 열렸어요. 72세의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등이 굽었고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노인은 저를 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선희 그 사람 동생이냐고 물었어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노인은 말했어요. 눈이 똑같다고요. 박선희와 똑같은 눈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 언니의 동생이라고 답했어요. 노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복잡한 표정이었죠. 그 사람이 어디 있냐고 물었어요. 35년을 찾아 헤맸다고 이제라도 만나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다고요. 노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복도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서 말없이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럼 자기는 뭐냐고 물었습니다. 35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죽었다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노인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죠. 한참 후에 노인이 물었어요. 왜 찾아왔냐고요? 저는 지우를 앞으로 나서게 했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기는 박선희의 딸이라고요. 엄마 대신 사과하러 왔다고요. 노인은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박선희에게 딸이 있었냐고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캐나다에서 자기를 낳았고 평생 할머니를 잊지 못했다고요. 매일 밤 악몽을 꿨고 자기 앞에서도 자주 우셨다고요.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물었어요. 괴로워한 게 뭐가 중요하냐고 아내는 안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노인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이건 용서를 사는 돈이 아니라고요. 언니가 35년 동안 갚지 못한 빚이라고 했습니다. 노인은 통장을 펼쳐봤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30년 넘게 입금된 기록이 빼곡했죠. 노인은 통장을 보더니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걸로 뭘 하란 말이냐고 했어요. 이걸로 아내를 살릴 수 있냐고 35년을 되돌릴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도 지우도 함께 울었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불가능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우리는 최소한 진실과 마주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6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언니는 말했어요. 이제 가장 힘든 부탁을 해야 할 것 같다고요. 최은미 선배를 찾아가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다가 손을 멈췄어요. 최은미요? 그 사람을요? 언니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화날 거라는 걸요. 하지만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최은미 선배는 지금 부산에 산다고 했어요. 언니가 2년 전에 알아냈다고 합니다. 선배는 두 아이를 무사히 키웠대요. 큰딸은 변호사가 됐고 작은 아들은 의사가 됐다고 해요. 선배 본인은 정년퇴직 후 남편과 조용히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언니는 말했어요. 선배에게 가서 진실을 말해달라고요. 선배가 살아온 35년이 언니의 희생 위에 있었다는 거요. 하지만 원망하지는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그저 알리기만 해달라고요. 언니는 선배를 미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다만 선배가 진실을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고요. 편지 마지막에는 최은미 선배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지우와 함께 부산행 기차를 탔습니다. 부산 해운대 깔끔한 아파트 단지였어요. 15층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나타났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화사한 표정이었죠. 최은미 선배님 맞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누구냐고 물었어요. 저는 박선희의 동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순간 여자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선희를 아냐고 물으니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안다고, 오래전 동료였다고요. 저는 말했어요. 들어가서 이야기하고 싶다고요. 여자는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거실은 깔끔했어요. 벽에는 졸업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딸과 아들의 사진이었어요. 여자는 차를 내오며 물었습니다. 선희는 어떻게 지내냐고요. 저는 조용히 답했어요. 언니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요. 여자는 찻잔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찻잔이 산산조각 났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언니는 35년 동안 캐나다에서 도망자로 살았다고요. 선배님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요.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언니가 쓴 편지였어요. 여자에게 건네며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읽는 내내 눈물이 흘러내렸죠. 편지를 다 읽은 여자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자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자기 때문에 선희가 그렇게 살았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울면서 말했어요. 자기는 몰랐다고요. 선희가 그렇게까지 희생할 줄은 몰랐다고요. 하지만 알았다면 어쩔 건데요? 진실을 말했을까요? 여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선배님은 35년 동안 편하게 사셨냐고요.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편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고요.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살았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고요. 지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조용히 말했어요. 선배님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자기 엄마가 희생했다고요. 그러니 부디 그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요. 여자는 지우를 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선의 딸이냐고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자는 지우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날 오후 내내 그 집에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울었어요. 용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진실은 밝혀졌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7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언니는 말했어요. 여기까지 왔다면 정말 고맙다고요. 이제 마지막 부탁이라고 했습니다. 한영철 씨와 최은미 선배를 만나게 해달라고요. 편지에는 구체적인 방법이 적혀 있었어요. 둘을 한자리에 불러서 진실을 말해달라고요. 1990년 5월 23일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그리고 한영철 씨에게 선택권을 주라고 했습니다. 용서할 것인지 고소할 것인지요. 언니는 말했어요. 자기는 도망쳤지만 최은미 선배는 도망칠 수 없게 해달라고요. 진실을 마주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이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언니의 부탁이었습니다.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한 달 후 저는 작은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장소는 제 집이었어요. 한영철 씨와 최은미 선배를 초대했죠. 두 사람 모두 누가 오는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오후 2시 먼저 도착한 건 한영철 씨였어요. 30분 후 최은미 선배가 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마주친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최은미 선배는 한영철 씨를 알아봤습니다. 35년 전 그 사람을요. 한영철 씨도 최은미 선배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선배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도망치려 했죠. 하지만 저는 말했어요. 앉으라고요. 이제 진실을 들을 시간이라고요. 두 사람을 거실에 앉혔습니다. 서로 멀리 떨어진 자리예요. 저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 5월 23일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누가 약물을 투여했는지요. 누가 진짜 책임이 있는지요. 한영철 씨는 점점 굳어갔습니다.
최은미 선배는 울기 시작했어요.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한영철 씨는 최은미 선배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내 아내를 죽였소? 최은미 선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면서요. 한영철 씨는 일어섰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하지만 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을 뿐이었죠. 35년. 35년을 나는 박선희를 찾아 헤맸소. 그 사람은 죄가 없었는데. 최은미 선배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한영철 씨는 말했어요. 용서? 35년을 어떻게 용서하란 말이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고소하실 거냐고요? 한영철 씨는 멈춰 섰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모르겠소. 그냥 모르겠소.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최은미 선배는 바닥에 엎드린 채 울고 있었어요.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아직 유언했어요. 그날 밤 저는 마지막 편지를 펼쳤습니다. 10번째 편지였어요. 언니는 말했어요. 여기까지 왔다면 정말 수고했다고요. 이제 선택은 한영철 씨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용서할지 고소할지요.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존중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언니는 마지막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선영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야. 나는 평생 잘못된 선택을 했어. 도망친 게 잘못이었어. 하지만 그 선택 덕분에 지우를 만났어. 그리고 지우는 너를 만났지. 어쩌면 이게 운명인지도 모르겠어. 선영아, 지우를 부탁해. 그 아이는 착한 아이야. 내가 돌봐주면 잘 자랄 거야. 그리고 선영아, 너도 이제 혼자가 아니야. 지우가 있잖아. 서로 의지하며 살아.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사랑해, 동생아. 정말 사랑해. 다음 생에는 제대로 된 언니가 될게.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선희. 편지를 덮으며 저는 울었습니다. 언니의 마지막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이제 제 집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정식으로 입양 절차를 밟았죠. 지우는 한국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의 꿈을 이어가고 있어요. 한영철 씨는 최은미 선배를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끔 저희를 찾아와 밥을 먹고 가세요. 지우를 보면 미소 짓곤 하죠. 용서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미워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최은미 선배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무료 간병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속죄하는 마음으로요. 어느 날 지우가 물었습니다. 이모, 엄마는 잘못한 걸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어요. 잘못했지. 도망친 건 분명 잘못이었어. 하지만 동시에 엄마는 누군가를 구했어. 최은미 선배의 두 아이들을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의 선택은 옳았을까요? 저는 답했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순 없어. 다만 엄마는 자기 방식대로 책임을 졌어. 35년 동안요. 지우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언니 사진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30살의 언니, 환하게 웃고 있는 언니의 모습이었어요.
말했어요. 언니 수고했어요. 이제 편히 쉬어요. 상속자의 그림자. 그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집도 아니었어요. 그건 책임이었고, 진실이었고, 용서를 향한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지우가 있으니까요. 언니가 제게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2025년 겨울, 첫눈이었습니다. 지우와 저는 함께 창가에 서서 눈을 바라봤어요. 언니도 저 하늘 어딘가에서 이 눈을 보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좋겠습니다. 이제 언니도 한소영 씨도 모두 평화롭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살아갈 겁니다. 진실과 함께 용서를 향해 한 걸음씩요.